다수 당사자 소송 지금 하고 있어요. 다수 당사자 소송. 여러 명의 당사자가 한 절차에 지금 같이 원고 또는 피고 또는 양쪽 다 복수의 당사자가 등장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공동소송은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말한 대로 조금 이해하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한 절차에 여러 사람의 복수의 당사자가 등장했지만 자기 사건의 절차를 자기가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요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기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서로 간의 호흡을 맞추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합의 확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공동소송 중에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합의 확정이라는 개념을 혹시 내가 단체로 그 복수의 사람한테 성적을 단체로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개개로 성적을 받는데 그게 한쪽으로 가지런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도 기본적으로는 공동소송으로서 각자 자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게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이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합의락정이란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교재로 와서 봐요. 교재 하나하나를 봐요. 다수 당사자 소송에 관한 이제 14-1에 있어서 총설이 있고 14-2에 공동 소송이 있네요. 그다음에 공동소송에 있어서 형성 원인에 따른 공동소송의 분류에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을 이제 입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처음부터 원시적 처음부터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후발적으로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저번 때 어떤 거 하나 설명했어요. X1, X2, X3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 이게 강제까지 되는 경우를 어떤 표현을 썼어요? 만약에 이렇게 전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미가 필수적 공동소송이었죠. 필수적. 그러면 X1과 일부 피해자가 가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런데 X3이 이 소식을 듣고 나도 들어가고 싶다 라고 X3이 이렇게 후발적으로 뒤늦게 여기에 플러스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정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실무상으로는 함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가 저번 때 어떤 예로 우습게 얘기했어요? 군대에서 이제 갓 제대해서 3월 말쯤에 여기 합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군발이 정신만으로는 안 된다. 어쪽 가서 천천히 하고 오든지 어쪽 다음 학기에 나름대로 시작해라. 우리 거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우습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절차를 같이 지금 진행하는 이런 분쟁 해결에서 중간에 X3가 들어와 버리면 기존 나름대로 잘 진행하던 것까지 엉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중에 들어오는 것은 함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중에 껴들어가게 하려는 것을 공동소송이라는 의미에서 주관적 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도중에라는 의미에서 추가적 이런 병합을 어떤 개념을 상정은 하지만 실무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애초에 같이 낸다라면 그건 허용해요. 65조의 요건을 보니까 동일한 어떤 사고에서의 피해자라면 같이 한 절차로 원고가 돼서 하겠다. 이것 자체는 통과할 수 있는데 후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한편 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엮여야 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2명만 냈어요.
그럼 이 X3이 같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X1과 X2 두 사람만이 소송을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이 소의 운명은 부적법 각하돼요. 왜 그러냐? X1과 X2와 X3 예컨대 총유 관계에 있어서 그 총유자 전원이 그 물건에 대한 분쟁에서 다 주체가 안 되면 이게 엉클어져요. 나중에 남아있던 소송 안 하던 사람은 뭐 그냥 그런 상태로 됐는데 소송한 사람은 만약 이겨서 뭐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찾는다 했을 때 X3는 아니고 X1과 X2는 찾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총유한 X1과 X2와 X3 사이에 엇갈려 버려요. 그래서 실체법적으로 그런 관리 처분권, 총유자가 그 물건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공통으로 이렇게 속하게 하고 있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소송상으로도 전원이 소송을 수행하게끔 하는 개념이 필수적 공동소송 개념인데 경우에 따라서 뭔가 X3가 처음에는 잘 거기에 껴야 되는지가 뭔가 애매해서 일단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X1과 X2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X3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그게 확정이 된달까?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랬을 때 X3을 끼지 않으면, 넣지 않으면 이 소송은 부적법 각하가 되죠. X1과 X2와 X3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X3을 도중이라도 이런 경우는 넣을 필요성이 생겨요. 그래서 X3를 넣으려고 할 때 하나 우리가 공동소송에 대한 절차 진행인 독립의 원칙에 관한 66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절차 진행인 67조, 다음에 68조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그 사람을 누락된 자를 탈락된 자를 껴 넣을 수 있는 조문은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완벽하게 모든 경우를 다 설정하고 있지는 않고 그 1심 절차에 있어서만 그 다음에 원고로 들어가는 데는 이 사람이 스스로가 빠졌던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약간의 제한은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1심 절차에 있어서 그 사람이 동의해서 들어오면 같이 원고가 된다든지 모두가 원고가 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은 68조가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번 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세 명이 같이 내야 되는데 한 명이 토라져서 땡깡 부리면서 나 그런 소송에 안 하겠다. 그럼 나머지 두 명만의 소송 진행은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서 일부의 자가 소송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같이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부적법 각하돼서 이 소는 본안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문전에서 커트당하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내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인데 도중이라도 X3가 가담해 준다면 다행인데 68조에 따라서 1심 절차에서 스스로 원고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 동의해서 애초에 X1과 X2가 법원에 X3마저 들어오게 좀 요청을 해서 법원이 그것에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X3도 동의를 해서 들어와서 딱 틀에 맞춰서 X1, X2, X3가 같이 공동소송인이 된다면 괜찮은데 하여튼 이게 68조가 작동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벗어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연구자가 이제 연구자의 가치는 그런 거죠. 이런 것의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 교과서 어디든 보면 안 나오지만 그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X1과 X2와 X3에 해당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X3가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소송에서 뭔가 권리를 찾아야겠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게 실감이 날 거예요. 그래서 소송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가 이제 지금 이 68조가 커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연구자가 이제 그 연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강제로 참가시키는 끌고 들어가는 뭐 이런 제도를 구상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X1과 X2가 X3가 이제 처음에는 호흡이 맞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X3가 소송 도중에 뭔가 틀어져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송을. 그래서 소를 취하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상황을 한번 전개시켜봐요. X1과 X2와 X3가 처음에는 이제 일치 단결해서 소송하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전원이 소송에 참가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뭐 그 세 명이 다 참가를 잘 해서 진행하는데 뭐가 소송에 틀어졌어요. X3가 소취하하겠다라고. 소취하라는 건 우리가 처분권주의에 따른 소송 종료 사유로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기 소송을 1대1일 때 관두겠다. 이런 개념이 소에 취하고, 소에 취하되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이런 거 계속 배웠잖아요. 그럼 셋이 같이 하는데 셋이 이제 일종의 운명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한 명이 토라져서 안 하겠다. 본래 한 명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안 하는 거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이게 운명 공동체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보통 사건이라면 자기 사건 자기가 하려다가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안 하면 안 한다라는 게 처분권주의와 관련한 소송 종료에 있어서 어떤 소취하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그게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나머지 두 사람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명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결과까지 가야 되는 건데 도중에 이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1인의 소취하는 어떻게 되겠느냐?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소취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봉착하죠. 우리가 계속 통상의 공동소송은 아까 기본 개념이 자기 사건 자기가 하는 건데 서로 독립된 거고 필수적 공동소송은 자기 사건 자기가 하는 건데 한쪽의 결과로 가기 위해서 서로 엉켜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었죠. 그럼 1인의 소취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소취하는 어떻게 되느냐? 소취하 자체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무효다. 이런 처리를 해요. 1인의 소취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의락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67조의 조문을 보면 1인의 어떤 행위는 전원에 유리한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지 유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끔 되어 있어요. 67조에 보면 이 공동소송인 가운데 만약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67조의 규율을 받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면 1인의 어떤 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의미를 작동시켜요. 그래서 1인의 소송 행위는 여기서 소취하라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작동되니까 효력이 없다. 1인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끝끝내. 하여튼 그게 66조와 67조의 통상의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절차 진행을 어서 이해해 두면 돼요.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까지 설명했고 그 그림을 계속 보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후발적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14-4, 14-4 앞에 있는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원시적으로 애초부터 공동소송으로 낼 수 있는 게 통상의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의 상의 개념인 단순병합이 있고 그것에 대칭되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상의 공동소송, 단순한 공동소송으로서 그 다음에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서 이런 두 가지 유형을 이야기했는데 아주 특이해. 필수적 공동소송이 통상의 공동소송보다 어떤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경우인데 요거보다 또 뛰어넘으면서 하나 70조에 나오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있어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특이해요. 2002년도 민사소송법 개정될 때 신설된 조문이에요. 느낌이 알겠어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그래서 70조가 규율하고 있고 교재는 어디에서 규율하고 있냐면 14-21에서 규율하고 있네요. 14-2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14-21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민법사 아직 그 채권강론까지 배웠는지 몰라도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런 거 알아요? 어떤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가 점유자한테 책임을 묻는데 점유자가 잘못한 게 없으면 누구한테 물을 수 있어요? 소유자한테 물을 수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런 식이에요. 아니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을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병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물건을 넘겨받으려고 했더니 을이 병한테 그런 일 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한테.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해요. 을의 대리인이라고 했던 병한테 샀기 때문에 어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기속하잖아요. 본인에게 기속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금도 치렀으니까 왜 물건 안 주냐라고 자초지종을 보다 보니까 이쪽이 뭐라고 하냐면 병한테 그런 일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병이 삥 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병한테 이행을 해봤자 병은 지금 뭐 거덜나 가지고 아무 그런 걸 이행할 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을이 더 좀 제대로 주인이니까 본인이니까 을한테 요청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을은 극구 자기가 그런 일을 시킨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하겠어요? 갑이 을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병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예컨대 구입했는데 그러고 대금은 치렀는데 물건이 안 와서 알아보니까 을은 모르는 일이다. 병이 지 맘대로 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랬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그대로 100% 믿고 을한테는 이제 포기하고 병한테 청구한다.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나오는 상황이 여러분 민법에서 뭐예요? 무건대리 이런 개념이죠. 병이 무건대리인의 그런 행위를 한 거죠. 만약 을이 준 바가 없다라고 대리권을 준 바가 없다라면 그런 거죠. 그렇지만 병이 그렇게 대리인으로 행사한 데 대해서는 과거에 뭔가 막 을의 대리인처럼 행위한 게 있다든지 지금 을이 A라는 어떤 행위를 하게끔은 대리권을 줬는데 거기서 조금 더 막 크게 일을 벌려서 B까지 일을 벌렸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갑이 어떤 우리가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을을 상대로 너의 무건대리로 간다면 표현대리인으로서 본인 네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무건대리라는 것을 조금 후퇴시키고 을한테 직접 병은 지금 뭐 돈 받아간 것 같고 뭐 어디로 뭐 다 썼는지 뭐 자기 빌렸던 돈 갚았는지 병한테는 갑의 입장에서는 그 대금을 치렀지만 그 물건을 받고 싶으니까 을한테 물건을 내놓으라는 것을 좀 더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만약 네 말대로 네 말대로 그게 어떻게 될지 뭐 모르지만 나는 을한테 받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의 싸움 등을 생각해 봤을 때 갑으로서는 두 사람을 각각 독립적으로 걸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한 절차에서 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한꺼번에 걸 수 없을까.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걸 수 있어요. 을한테 직접 너의 유효한 대리인으로서 건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서 건다.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갑이 직접 을한테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에서의 이제 대리를 전제로 갑이 을을 상대로 정당한 유효한 대리라면 곧바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 다음에 유효한 대리권이 없다면 표현 대리인 정도로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만약 그런 게 민법 125조, 민법 126조, 민법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 정도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본인에 청구하는 건 이제 실망적으로 끝내버리고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무건 대리인 자체한테 너 왜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인처럼 했냐라고 민법 135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대리를 전제로 을과 만약에 이게 무건 대리인이라면 병한테 손해배상 책임 민법 135조의 135조 규정에 나오는 손해배상 책임을 한 절차에 동시에 거는데 동시에 걸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요. 왜 모순이냐면 을에 대한 청구가 주장을 하려면 유권 대리라든지 적어도 표현 대리를 전제로 들어가면서 손해배상 병한테 걸렸더니 무건 대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절차에서 입이 하나라도 두 개 말을 하는 모순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동시에는 세울 수가 없어요. 단순히 동시에는. 그런데 두 사람을 한꺼번에 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70조를 설정하면서 한 절차에 내세우되 그 주장하는 게 이렇게 한 절차에서 다르고 다르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어떻게 엮어줄까 했더니 단순하게 병렬적으로 세울 수는 없고 예비적이나 선택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비적은 뭐예요? 앞에 1차적으로 내세운 거를 이 사람이 원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거로 예비적으로 내세운다. 선택적은 뭐예요? A와 B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법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병합 속에는 아까 통상의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죠. 그건 단순한 병합이죠. 각자 서로 이게 병렬적으로 지금 내세워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병렬적으로 내세워진 것 간에 있어서 합의락적으로 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어떤 특별 단계에 있지만 그 둘 다 단순한 병합인데 그 단순한 병합에 대해서 이 경우는 예비적, 선택적 병합이라는 요 두 사람을 내세웠지만 그게 병렬적인 게 아니고 뭔가 순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선택 둘 중에 하나라든지 하는 형태로 내세울 수 있게끔 원래는 내세우는 게 인정이 안 됐었어요. 2002년도에. 왜 인정이 안 됐냐면 이게 사람 간에 있어서 이 병과 을은 서로 간에 이게 지위가 상대방 인정되면 내가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운명이 상대방께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돼요. 근데 을에 대한 것이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병한테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비적이라는 게. 이 두 개가 병렬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비적이니까. 선택적이면 뭐겠어요? 을 또는 병 중에 하나 인정되면 나머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분이 막 상대방의 종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판결이라는 것에 어떤 효과를 받는 데 대해서 남하고 이렇게 종속돼가지고 받는 거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에 있어서의 방어에 있어서 문제가 있게 돼요. 자기가 싸워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받는 거 이게 우리의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운명이 남 때문에 막 좌지우지가 돼. 그래서 예비적 또는 선택적 공동소송은 여러 복수의 주체가 등장할 때 그 주체 간에 있어서의 관계는 함부로 인정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것을 공동소송 말고 객관적인 병합 상황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객관적, 지금 공동에서 하지 말고 객관적 병합에서도 나중에 가서 앞에 부분을 보면 단순 병합이 있고 객관적 병합에서도 예비적 병합이 있고 선택적 병합이 있어요. 여기는 예비적과 선택적도 더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서 보면 객관적 예비적 부분에 병합 부분에 교과서를 가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병합이 있다라고 그래요. 단순 병합은 뭐예요? X가 동일한 주체 사이에서 대여금 청구도 하면서 마침 손해배상 청구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한 절차에 청구를 한다. 이게 단순 병합이죠. 예비적 병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계약을 체결했어요. Y로부터.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행을 했어요. 근데 저쪽이 물건을 안 줘요. 그래서 왜 안 주냐 했더니 그 계약에 있어서 뭐가 트러블이 있어서 자기가 계약을 해제했다라고 Y가 이야기를 해요. 만약 계약을 해제하면 뭐 해제한 이후에 손해배상 뭐 등등의 문제로 가지만 그 매매 목적물이 됐던 그것은 넘겨줄 필요가 없죠. 만약 해제가 맞다면. 계약이 체결돼서 계약의 효과로 이 매수인은 대금을 매도인한테 주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그 매매 목적물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관계가 만약 해제됐다는 말이 맞다면 적어도 그 관계는 끝나버리니까 그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나 대금 치렀는데 왜 목적물 재산권 이전 안 하냐라는 것이 만약 해제가 됐다면 맞는 얘기죠. 그럼 이쪽 입장에서는 돈은 줬는데 해제됐다라는 방어를 펼쳐서 재산권을 이전 못하겠다고 Y가 버티니까 그렇다면 네 말대로라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 목적물을 재산권을 이전하는 예컨대 인도 청구라든지 이전 등기 청구를 요청하면서 네 말대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뭐 취소 사유가 있다든지 무효 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유야무야로 간다라면 적어도 뭐는 내놔라. 내가 돈 치른 건 내놔라. 내가 물건값 준 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말대로 계약이 취소, 해제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래서 무효가 있다면 무효가 된다면 해서 계약이 무효라면 내가 치른 것을 원상회복으로 무효를 가지고 방어를 펼쳤다라고 한다면 무효를 가지고 방어를 펼쳤다고 한다면 원상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금 치른 것을 원상으로 나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달라라는 청구를 아예 한꺼번에 한 절차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한 절차에서 한 번에 하면 어떻겠느냐. 다시 정리해 볼게요. X가 Y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자기는 원래 동시이행이니까 목적물 이전과 대금을 동시이행했으면 되는데 하여튼 무언가 때문에 대금은 상당 부분 치러놨는데 Y가 나중에 좀 마음이 변했는지 계약에 무효 사유 있다면서 그 계약 체결된 것을 갖다가 원점으로 돌리려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하여튼 X 입장에서는 계약이 제대로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제대로 그 토지를 인도하라, 이전 등기를 하라 라고 주장을 하는데 Y는 그 뒤에 토지가 값이 뛰어서 원래 계약한 대로 마음에 성이 안 차는지 몰라도 이 계약이 파토났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Y는. 그래서 다시 뭐 현실적으로 뛴 가격에 따라서 뭐 딴 사람한테 판다든지 이러고 싶은 속마음이 있는지 뭔지 몰라도 X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데 Y는 트집을 잡으면서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쟁이 있기 때문에 X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재산권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청구를 하는데 네 말대로 계약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Y P고 네 말대로 무효라면 아예 이 절차에서 내가 네 말대로 간다면 이미 치른 대금을 돌려받겠다라는 그 대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한 절차에 묶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동일 주체 사이에서는 이 주체가 틀린 경우보다 Y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라는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여기 한 절차에 있으면 Y도 편해요. 왜 그러느냐? 만약 이런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X가 어떻게 하냐면 유효한 걸 전제로 청구해서 이 사건이 X의 손을 들어줬다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 만약 X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졌다면 X 입장에서 이건 지고 그럼 유효하지 않고 자기가 돈 중에 맞다면 그걸 반환받을 청구를 제2차적으로 벌리면 돼요. 그러니까 Y의 입장에서는 1차적, 2차적으로 벌리는 상황에서 한 절차에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뭐 절차적으로 분리 걸 건 없기 때문에 X가 이것을 좀 아까처럼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이행 청구와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으로서의 이미 치른 대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한 절차에 묶어낸다고 그래서 크게 Y의 입장에서 분리할 게 없으니까 객관적 예비적 병합은 이 주관적 예비적 병합 등을 인정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을 인정하는 그 논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그대로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 예비적 병합으로 단순 병합에 이어서 예비적 병합이라는 형태가 특수하기는 하지만 문제없이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선택적 병합은 어떤 경우예요? 선택적 병합은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의료 가실에 의해서 뭔가 불만을 표현해서 배상을 받고자 하는 싸움에서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민법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론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390조 민법 390조에 따른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 경우
피해 입은 금액이 2번 보상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실제법의 근거를 그렇게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죠. 그게 실무의 입장에서 지금 구소송물 이론에서는 그게 별도의 소송물,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라고 그랬죠. 신소송물 이론, 소송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소송물을 구성하는 신소송물 이론을 만약 채택한다면 그 경우에 실제법으로는 2개로 존재하는 거지만 청구의 어떤 근거가 소송법적으로 하나로 구성하는 건 신소송물 이론이죠. 그러니까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390조가 등장하더라도 750조와 390조가 단순병합 속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속에서 민법 750조냐 민법 390조냐는 공격 방법이 2개인 거라고 그랬죠. 공격 방법이. 사건 자체는 단순병합이죠. 만약 신소송물 이론을 거기서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한편 실무의 입장인 구소송물 이론을 한다면 청구 단계에서 복수의 단계니까 단순 병합은 아니고 객관적 병합이 객관적 병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 병합으로 가면 2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세요. 아까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이런 경우는 객관적 병합, 단순 병합도 아니고 객관적 병합도 아니고 하여튼 공격 방법이 복수인 거다. 사건은 하나인데 공격 방법이 복수인 것이다. 그런데 구소송물 이론을 취하면 실체법적인 청구 그대로 하나의 심판의 대상으로 포착하니까 병합이 벌어졌는데 그럼 그게 단순 병합이냐라고 했을 때 750조와 390조의 이 2개의 청구를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해서 2개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경우는 2번 받을 수도 그럼 있는 거냐의 문제로 가니까 만약에 구소송물 이론에서는 그 부분의 설명 때문에 어떤 병합 형태를 생각했냐면 지금 3번째 등장시키려는 선택적 병합의 형태를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2개의 청구가 복수로 병합이긴 한데 하나가 받아들여지면 하나는 괜찮다. 판단 안 해도 안 한 채 끝나야 되는 이런 선택을 한다라는 개념으로서의 선택적 병합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요 이론은 구소송물 이론에서의 문제고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이런 병합의 개념을 상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병합은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상정할 필요가 없고 구소송물 이론에서 좀 아까 같이 750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390조 계약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양립해서 냈다라는 이런 구소송물 이론을 취했을 때 둘 다가 다 독립적으로 단순병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개념으로까지는 원하지 않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선택적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게 됐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비적 선택적이 이쪽에서는 동일한 주체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쪽 다시 와서 공동소송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다른 주체 사이의 문제로 엮이게 되니까 그 한 명의 어떤 이익이 다른 자와의 소송과 연계돼서 이게 운명이 좌지우지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예비적, 선택적 이런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인정함에 있어서 기존 판례가 난색을 표명했어요. 실무가.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차를 세련되게 만들면서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 입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민사소송법이 왕창 바뀔 때 70조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는 틀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문을 만들면서 아까 말한 대로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게 그게 그러니까 결국 이 예비적으로 보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예비적 개념이 뭐예요? 이 주의적으로 등장한 사람 부분에 판결이 있으면 예비적 부분 사람은 같이 소송에 끌려서 열심히 방어했는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판단을 받지 못하고 끝나요. 그게 예비적이에요. 예비적이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뭐예요? 1차적으로 내세운 것이 인정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표현 구사할 수 있겠어요? 예비적이란 말의 법적인 이 의의를 말한다면 1차적 또는 주의적으로 내세운 것이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그 말 잘 보세요. 인용되면 해제 조건이니까 자기 예비적인 사람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는 거예요. 요 객관적 예비적 병합에서도 1차적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2차적인 청구는 판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공동소송에서는 왜 문제가 되냐? 같이 피고로 몰려서 한 절차에 있는데 주의적 부분에 대한 판결이 만약 있게 된다면 나는 뭐냐 이거죠. 열심히. 이런 거죠. 아까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하나 예로 든 게 민법의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점유자는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관리 같은 것을 잘못한 게 없다면 소유자는 거의 무과실성의 책임을 진다. 채권강론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 아직? 채권강론 들어가지도 않았어? 채권강론 배웠는데 금시초문인 것 같아? 그런 조문이 있었던 거 생각도 안 나? 안 나? 진짜? 나? 그러니까 점유자가 일단 타깃이 되는데 점유자가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 소유주는 거의 무과실성의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거 나오잖아요. 750조 불법행위 뒤에 가서 조문을 보면.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X가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막 간판 같은 거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그 가게 점유자한테 했는데 가게 점유자가 자기는 잠깐 이거 하는 거고 주인이 그런 걸 잘 못해서 했다. 자기는 뭐 잘했다. 뭐 하여튼 간판 떨어진 건 점유자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하여튼 어떤 점유자와 소유자가 있는데 점유자는 뭐 자기가 면책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입은 사람 중에서 일단은 그 점유자를 타깃으로 책임을 묻고 싶은데 만에 하나 좀 아까처럼 그 간판이 뭐 이 점유자가 다른 간판이 아니라 소유주가 뭐 다른 어떤 또 다른 그 건물의 필요성 때문에 다뤄놓은 거라든지 뭐 이래서 이 점유자는 자기와 상관없고 자기는 충실히 그것에 대해서 안전조치나 뭐 이런 거 할 생각도 못했고 뭐 예를 들어 뭐 정확한 어떤 상황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싸움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점유자는 자기 잘못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갑은 아까 말한 대로 예비적 이런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해서 이겼다면 뭐 소유주까지 가지 않겠지만 만약 여기서 점유자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 면책이 인정돼서 갑이 패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점유자한테 졌다고 그래서 그냥 아유 그럼 내가 그냥 재수 없었겠구나 하고 끝나느냐 해서 아니다. 내가 소유주한테 책임을 묻겠다. 라고 2차적인 소송을 낼 수 있는데 이걸 한 절차에 내게끔 해주는 거죠. 이걸 한 절차에 지금 내게끔 하는데 주 타겟을 먼저 점유자를 주 타겟으로 하고 이 소유자를 예비적 타겟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 한 절차에 내버리면 이 부분이 인정되면 결국 이 소유자는 뭐냐? 소유자는 판단을 없이 끝나는 거예요. 소송에서 같이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같이 한 절차에 엮여 있는데 지금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통상행동소송이 아니라 잠깐 또 갑자기 수업으로 설명을 하려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막 왔는데 열심히 이렇게 들었는데 너 옆에 맨날 같이 앉다가 쫓아나서 둘이 한 팀으로 생각하고 내가 설명 실패할 것 같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 성적도 부여하지 않았어. 너도 나름대로 똑같이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얘만 성적 나가고 너 성적 안 나갔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런 절차 인정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과거에 놓은 거야. 자 설명 실패한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들어. 하여튼 같이 연락이 싸웠는데 연락이 싸웠어. 근데 자기는 아무 그것도 없어. 그래도 뭐 여기서는 나쁠 건 없어. 여기가 인정됐다는 거는 뭐야? 잘못할 불똥 자기한테 튈 거였으니까 여기서 인정되고 끝났으니까 그렇게 나쁠 건 없어 지금. 그렇잖아. 만약 여기가 지면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야 지금? 여기 지면 가타부터 지금 자기한테 내려온다고. 더더욱 소유주는 이제 무과실성 책임이니까 점유자가 벗어나면 자기한테 곧바로 오는 거야. 자기는 변명할 거리도 거의 없잖아. 무과실적인 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점유자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비적으로 내려가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은 안 해도 되는 거야. 해제 조건이 안 해도 된다는 거니까. 그런 식이 예비적이라는 의미의 본래 의미인데 하여튼 이 예비적으로 끌려간 사람은 아까 설명에 이제 실패했듯이
뭔가 지위가 이 사람 부분이 인정되느냐 부분에 따라서 자기는 기껏 방어했는데 나중에 결론도 못 받고 한 학기 내내 같이 다녔는데 성적 못 받아가지고 3학점 헛방 친 거야. 그지? 성적이 안 나가면. 그렇잖아. 응? 여기서 얘한테 성적이, 나갔냐 따라서 너는 헛방이 되니까 F 맞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 성적이 안 나가는 것보다. 자, 설명이 계속 실패하는데, 여기서, 여기가 뭐가 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한테 성적이 나가버리면 여기는 성적이 안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예비적으로 같이 한 학기 내내 끌려다녔는데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측면을 살펴주면서 한편 이걸 한 절차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것을 충족하면서 구상한 게 70조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데 어떻게 구상했냐면 이 주의적 부분에 대한 또는 이걸 선택적이라면 하여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라면 당연히 밑에 사람한테 이제 안 가지만 그 밑에 사람한테 안 가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밑에 사람한테는 기각으로 해줘라. 기각으로 판결을 해줘라. 라는 취지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제 배려하는 거야. 좀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동윤에 대한 판결이 내려가면 여기는 같이 한 학기 들었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 씨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지금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동윤에 대한 판단이 내가 F로 때리면 이쪽의 입장에서 F라는 거는 그 이동윤이 패소했고 내가 이기면 이쪽은 사실은 뭐야? 이쪽한테까지는 갈 필요 없는 거잖아. 근데 이 한 학기 지금 끌려온 거니까 이 사람한테 기분 좋게 성적을 부여하라. 그런 얘기야. 판결을 해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이겨버리면 본래의 개념으로는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이 판단에 나가지 않는 것이 본래 개념인데 이 사람의 어떤 지금 끌려 들어가지고 기껏 똑같이 방어 막 또 하다가 나중에 판결문상으로부터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채 끝나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봐서 70조 2항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원고의 기각 판결을 딱 내려줘라. 판결을 해줘라. 너하고는 내가 너한테 적어도 이 주의적인 청구에 대해서 인용됐다면 너한테는 기각으로 딱 해서 세팅을 해서 뭐 마음에 훌훌 털게 해줘라. 그 사람 계속 소송에서 똑같이 방어를 막 펼치면서 했었을 텐데 의 입장이에요. 왜?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 공동으로 피고로 있긴 한데 공동 피고로 있긴 한데 두 사람은 한 팀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지금 같이 앉아 있는데 지금 이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점유자가 막아내면 누구한테 불똥이 튄다 그랬어요? 소유주한테 가잖아요. 근데 갑의 점유자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즉 점유자가 지면은 점유자가 지면 요까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관계는 지금 공동 피고로 있고 우리가 보통은 공동원고든 공동 피고든 자기네끼리는 일정한 한 팀 비슷한 느낌으로 축이 되는데 이 예비적 선택적 공동 소송에서는 뭐예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설명에 성공하고 있어요, 이번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 관계예요, 둘은. 그죠? 지금 얘가 작살 나야 내가 좋은 거예요. 그죠? 이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둘의 마음은 지금 막 속에서 너 불행 해줘야 돼. 너 F 맞아야 내가 A 맞는 거고 너 A 맞으면 나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지금 둘이.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지금 같이 있긴 한데 그런 관계예요. 특이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의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에 있어서 어떤 한 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한 편으로 배치는 해놨는데 서로 속마음은 저놈이 불행해야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 예컨대 한 편이 이기면 이 사람이 아무렇게 무위로 돌아가고 그 소송에서 소득도 없이 이 결과인 판결문을 받지 못하는 게 본래의 예비적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인데 그래서 70조 2항이 이 사람 행복하게 딱 너 모면했다라는 것을 판결로 딱 해줘라. 그게 70조 2항의 그런 제도를 설정하면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조 2항의 조문을 보면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판결을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70조 2항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14-21을 쭉 보면 이게 새로운 제도로 생겼다.
라고 하면서 이제 70조 2항의 판결과 관련된 조문을 보면 예컨대 14-25 부분 보면 번호 14-25에 어떤 교과서든지 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1차 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제1차 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2차 청구에 대해서 사실상 제2차 피고의 승소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행해진다. 즉 갑이 주의적 부분에 대해서 갑의 청구가 인용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지는 거는 이 사람한테는 회피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등등에 있어서 2차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이 행하여지지 않은 채 끝나면 그 지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 예비적 공동소송 등을 종래 인정함에 있어서 부정하는 논거가 그런 논거가 있었었는데 이것을 조문화하면서 그 예비적 피고 2차 피고의 불이익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것에서 그것을 배려해서 70조 2항이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다. 즉 X의 갑의 점유자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다면 요거는 패소 판결을 명백히 해줘라. 그래서 이 예비적 피고의 지위의 불이익 불안정함을 배려해 주는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70조 2항을 둠으로써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한 종래 부정하는 논거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조문화했어요. 그럼 이러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절차 진행은 통상의 공동소송 아니면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합의락정이 필요한 경우는 66조로 한다고 그랬어요. 67조로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합의락정의 경우인 필수적 공동소송은 67조의 규정을 쓴다고 했죠. 66조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관한 조문이고 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조문으로서 합의락정을 위해서는 독립이라고 해서 서로 완전히 따로따로 놀 수는 없고 자기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공통된 이런 식으로 절차 진행이 돼야 합의락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67조라는 합의락정으로 해서 아까 뭐 하나 이야기했어요. 1인의 행위는 이익이 되는 한도에서는 다른 사람도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된다. 그다음에 그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면 반대편에서 한 명한테 했어도 다한테 한 것처럼 된다. 그다음에 소송 도중에 사망을 해버리면 개별적으로 막 따로따로 놀아도 된다면 죽은 사람만 절차를 중단시키고 나머지는 진행해도 되는데 필수적 공동소송은 어때요? 그러면 안 되니까 같이 절차가 중단된다라는 게 67조의 1항, 2항, 3항의 이야기인데 그럼 다시 돌아서 이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이제 하나 특별히 배려해서 조문해서 인정해 주는데 절차 진행은 그럼 어떤 절차 진행이 구상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냥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한 것에서 생각해 보면 이 갑의 점유자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다면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갑이 지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청구가 갑한테 점유자한테도 받을 수 있고 소유자한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손을 들어주면 누구 한편은 안 들어주는 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게 틀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도 요 입장에서는 갑한테 을간의 관계에서는 갑이 네가 점유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고 하면서 소유주한테도 책임 물을 수 있다고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점유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면 소유주는 책임이 없는 거죠. 원래 점유자가 피해갈 수 있어야 소유주가 책임을 무과실적으로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딱 짜맞춘 듯이 판결이 나와줘야 되니까 66조에 독립의 원칙으로 절차 진행이 돼야겠어요. 67조 필수적 공동소송의 합의락정 때문에 절차 진행을 특칙으로 만들어 놓은 67조의 절차 진행을 따라야 되겠어요. 어디로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의 절차를 따라야 돼요. 지금 이런 것을 새로 조문화하면서 세팅을 하는데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66조, 67조라는 어떤 공동소송의
두 가지 타입 중에 요거는 합의락정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짜맞힌 듯이 판결이 내려져야지 각각 막 판결이 지 맘대로 각각 그 부분이 서로 관계없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67조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70조 1항을 보면 67조의 어떤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조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조문을 보고서도 알 수 있지만 그냥 조문을 안 보더라도 절차 진행을 어떻게 세팅할 건가 이거 조문을 만들어주면서 이게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조문화하면서 그러면 조문화했으니까 어떤 절차 진행을 세팅할 건가 봤을 때 당연히 66조가 아니라 67조의 세팅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조문본 67조로 세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0조 2항에서 하나 기존의 어떤 부정적인 논거를 갖다가 여기서 그것을 갖다가 배려해서 이제 예비적이라는 사람에 대한 판결도 확실히 매듭을 져줘라. 주의적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놔두지 말고 원래의 예비적이랄까 이런 개념은 주의적 부분이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라는 의미의 본래 의미대로 한다면 주의적 부분을 받아준다면 예비적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적을 내세운 것은 주의적이 혹시 안 될까 봐 내세운 거잖아요. 주의적 청구의 부분이 안 될까 봐 내세웠는데 주의적 부분에 대한 판단이 받아들여진다면 예비적 부분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예비적 피고는 기꺼이 똑같이 했는데 판단도 못 받은 채 끝나버리면 억울하지 않느냐, 불이익 불안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하에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도 판결을 해줘라. 즉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확실히 해서 너는 책임 없다라는 판결을 해줘야 이 사람의 판결이 갖고 확정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런 싸움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로 가는데 판결도 없이 끝나버리면 나중에 막 또 이 분쟁에 언젠가 또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판결이라는 기판력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그 싸움은 나중에 기판력을 깰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이제 그 싸움은 예비적 피고 입장에서는 이긴 거니까 판결로 돼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갖고 있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벗어나는 건데 주의적 피고 부분이 인용됐다고 해서 본래의 개념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결을 안 해줘버리면 기껏 이 소송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주의적 피고가 받아들여졌다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긴 건데 그게 판결로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한 그런 것을 이제 배려해서 이제 70조 2항이 확실하게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즉 원고가 패소했다, 예비적 피고가 이겼다라는 판결을 해줘라라는 식으로 세팅을 해서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70조 2항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으로 고유의 애초부터의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금 그림을 보면 단순병합과 단순병합 속에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70조의 특수하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조문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 개념에 가서 하나 특이한 게 또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필수적 공동소송 속에서 14-14를 보면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 막 머리가 빙빙 도네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강제된다, 공동소송이 강제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합의락정의 필요가 있어서 소송에서의 어떤 당사자로 전원이 등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필수적 공동소송 얘기했는데 그 필수적 공동소송 속에 들어가서 앞에 고유라는 말이 붙는 경우와 유사적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로 또 나뉘어요. 고유는 진짜 좀 아까 말한 본래의 그런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는데 유사라는 건 약간 유사하다 뭐 이런 거예요. 유사적 이런 말은 그러니까 필수적 본래 되냐에서 금액적인 차이고 조금 그거는 뭐 한쪽으로 뭐 이길 수 있는 거로 다 가긴 가겠지만 하여튼 통상의 공동소송은 승패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저번 때 어떤 상황 하나 설명했어요. 주채무자와 보증인 상황 설명한 거 생각해 보세요. 주채무자가 열심히 방어해서 주채무자는 그 채무가 변제했다든지 시효 완성됐다든지 해서 막아냈는데 보증인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따로따로 노니까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즉 소멸시효나 변제나 소멸시효 항변이 주채무자한테만 작동을 해서 판단에 그게 쓰이고, 보증인한테는 주장을 안 했다면 변론주의의 민사소송 틀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틀 때문에 그 보증인은 갚아야 되는, 즉 보증인이 패소하는 이런 상황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통상의 공동소송은 승패가 일률적이지 않죠. 합의락정으로 안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합의락정으로 나와야 되는 것에서의 출발해서 실체법에 그 공통된 기속관계를 반영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구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그렇게 강제로까지는 안 되는 경우인데 판결의 효력이 받게 돼서 합의락정의 상황이 돼야 돼요. 합의락정. 그랬을 때 개념을 필수적 공동소송에 67조를 쓰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에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그래서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갑과 을의 싸움의 판결의 효력이 병에게 효력이 생긴다, 미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약 공동소송으로 한다면 이 경우에 공동소송으로 만약 안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갑과 을의 판결의 효력이 병한테 미치니까 나중에 갑병 간에서의 2차 소송은 이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병한테도 효력이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일 때, 만약에 병까지 같이 공동소송으로 묶었을 때 을한테 내려진 판결이 병한테 효력이 미치니까 이 판결의 효력과 이 판결의 효력은 한쪽으로 합의락정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공동소송이 강제되지 않아서 내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같이 함께 내지 않아도 되지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는 병한테 만약 같이 을과 함께 낸다면 절차 진행을 66조로 해야 돼요? 67조로 해야 돼요? 67조로 해야 되죠. 이런 개념을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 고유의 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는데,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의 강제 여부에서 여기는 강제되고 여기는 강제까지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지만 합의락정 때문에 68조에 있어서 합의락정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68조의 어떤 절차 진행을 쓸 수밖에 없는 공동소송의 유형을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그 자체 특수하게 인정하는 거고 절차 진행은 68조 쓰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 어떤 통상의 어떤 공동소송이냐 필수적 공동소송이냐라는 어떤 단순한 병합적인 상황에서 필수적 공동소송급의 취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판결의 효력이, 갑을 간의 판결의 효력이 병한테 미치기 때문에 을병을 반드시 같이 공동으로 세워야 될 강제성은 없지만 둘이 등장한 이상은 절차 진행이 68조가 아니라 67조요. 다시요. 강제성의 부분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은 강제되고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은 강제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합의락정의 필요성 때문에 절차 진행은 67조에 의하느냐 부분서, 여기서 67조에 의한다. 이 부분이 그래서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에 유사하다라고 해서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절차 진행은 67조의 규율에 따른다라는 개념이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주 중에 1인이 회사에 뭐 대표 소송 같은 것을 냈을 때 여러분이 상법에 또 소송을 알아야 되네요.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상법상의 회사법상의 여러 가지 뭐 회사 설립에 대해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라든지 뭐 이사에게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뭐 대표 소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법상 회사법상 소송 타입이 나와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주주대표 소송 상법 404조에 보면 어떤 개념이에요? 주주대표 소송은 그건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회사의 이사가 뭐 운영 같은 걸 막 자기 마음대로 범죄적 수준으로 했다든지 해서 회사에 망하게끔 막 손해를 미치면 결국 누구 손해로 가요? 주주 손해로 가니까 주주가 그런 결정 등을 하고 막 마음대로 어떤 회사를 운영한 것에 대한 책임을 원래는 누가 물어야 돼요? 손해 입은 회사가 물어야 되는데 회사가 책임을 안 물으면 누가 급기야 뛰어들어서 물을 수 있어요? 일정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낼 수가 있어요. 1000분의 1인가 뭐 100분의 1인가 뭐 어떤 그런 정도의 주주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 주주가 그래서 내고 있어요. 일부 주주가 그 임원에 대해서 대표자로서 회사가 소송을 직접 안 하니까 대표로서 내요. 이 주주 대표 소송의 민사소송법상의 성질은 법정소송 담당에 해당해요. 임의적 소송 담당 말고 법정소송 담당, 즉 소송 담당 중에 임의적 소송 담당과 법정소송 담당이 있는데 이 주주 대표 소송은 소송 담당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회사를 대신한달까 뭐 대표해서 주주가 뛰어들어서 원고가 되는 거니까 소송 담당인데 상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부여받은 거니까 법정 소송 담당이죠. 소송 담당 중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송 담당자로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주가 임원을 상대로 대표를 해서 소송을 냈는데 일부의 주주가 그렇게 해서 받은 판결은 나머지 주주들한테도 효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주주가 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데 효력이 있어요. 이해됐겠죠? 그런데 이런 소송에서 또 다른 주주가 같이 이렇게 소송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주주팀과 이 주주팀은 어떤 관계냐? 67조의 규율을 받아야 된다.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만약 소송을 안 냈으면 이 주주가 받은 판결이 나머지 그냥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후에 있었던 주주들한테 다 효력이 있는데 누가 대표해서 낸 거니까 효력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고 어떤 주주가 또 뛰어들었을 때 그럼 종래하고 있는 주주와 또 다른 주주팀 간의 절차 진행은 이 사람 손 들어주면서 이 사람 팀은 패소시키면 안 되겠죠. 어떤 주주한테는 이 이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어떤 주주팀한테는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런하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절차 진행은 67조로 돼야겠죠. 그래서 주주 대표 소송 등에 있어서의 경우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거기 쭉 나오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를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 원고로 제기하는 회사 설립 무효 취소에서 여러 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주주 대표 소송도 유사 필수적 공동 소송이다. 이해되겠어요? 유사 필수적 공동 소송 개념 이해되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잘 이해해 보시면 이제 지금 기본 소송법의 개념은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원시적으로 공동소송이 되는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좀 이따 이제 다음에는 후발적으로 되는 경우를 막 진행시키는데 막 우리가 앞에서 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가의 뉘앙스가 뭔가 있는데 뒤늦게 들어간다. 뭐 이런 거죠. 그게 다 후발적이라는 말이 참가라는 말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특별히 후발적으로 이렇게 복수의 당사자가 되는 참가하게 되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설명할 거예요. 항상 객관적 병합에서도 주관적 병합에서도 애초부터 내는 것보다 후발적으로 내는 건 엄격하거나 뭔가 특별히 조문화된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느껴보겠어요. 원시적으로 내는 거는 그렇게 뭐 엄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이렇게 규율되고 있는데 후발적인 경우는 누가 이미 벌이고 있는 거니까 객관적 병합에서는 어떤 청구가 지금 벌리고 있는 건데 그게 후발적으로 추가되는 거. 공동소송에서 누군가 더 뛰어들거나 누군가 더 피고로 끌어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애초 것보다 뭔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한 절차에 들어오면 종전에 진행되던 거가 이제 그 다음 뛰어든 부분까지 매치돼서 막 진행되는 거니까 이게 함부로 인정되냐 보면서 뭔가 막 규율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인정은 하되 뭔가 그 필요 한도 내에서 규율이 들어가는 이런 개념 등으로 우리가 이제 설정된 것을 예상할 수는 있어요. 후발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에 슬슬 하나씩 하는데 대단히 공동소송 어려운 개념이니까 하나하나 차분히 익혀 나가도록 해요. 이거
막 머릿속에서 빙빙 돌아야 나중에. 그래서 아까 그 처음 공동소송 다수 당사자 소송 표를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항상 그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책만 읽고 속에서 이해되는 듯 하다가 그 부분 싹 빠져나오면 막 또 아무것도 이해가 남지가 않고 막 그런 상황이 있으리라고 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점을 잘 명심해서 그 표를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요. 수고했어요. 질문 없으면 수고했어요.